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운드 더 테이블 두 번째 시즌으로 이제 기술과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련된 자리이고요. 오늘은 도현님, 현주님, 그 다음에 정원님, 태연님, 그리고 저까지 5명이 이 기술과 예술의 테이블에 관련해서 기획을 하고 또 이러한 시간을 같이 한번 마련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예술과 기술에 관한 예술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을 서로 뽑아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도현님에게 그 기술은 예술을 만나서 인간에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다고 전달받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말씀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술은 기술과 구분되지 않은 상태로 발전했고, 예술가가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기술이 예술 구현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같이 발전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관념적 예술이 조금 대두되면서 기술의 발전이 또 한 번 예술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AI나 기술의 그런 발전들이 예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술과 맞닿아 있는 기술이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발전하고 있는지, 자본에 의한 예술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예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같이 담론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 뭐 기술의 탄생 자체가 인류를 위한 도움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가 너무 진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도현님 주신 주요한 포인트들은 그 예술과 인간을 위해 발전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기술적 담론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아서 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원님,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정말 아직 약간 고민을 하면서 듣고 있어서 사실 다른 분이 먼저 좀 이야기 꺼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천천히 가고 싶습니다. 좋아요. 혹시 그러면 생각하고 계신 분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려요. 저 근데 아까 기술이 인간의 도움이 되려고 하는 논의를 하자는 게 무의미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특히 요즘 예술과 기술에 많이 쓰여지는 기술이 유의미한가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기술이 도움에 유의미하게 탄생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랄까, 이거 되네라는 시점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보통에는 자본의 논리로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게 곧 인간의 도움이 될까에서는 딱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비슷한 생각이기도 한데, 기술이라고 하면 되게 거대한 자본, 약간 이러한 비슷한 연관 검색어가 막 생각나잖아요. 근데 거대한 자본을 좀 차치하고 그냥 기술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그 도현님이 주신 그 메시지 자체가 되게 좀 몽글몽글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술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렇게 뭔가 특히 예술과 함께 발전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이야기가 더 되어야 될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술에 관련된 혹은 자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다시 도현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술과 인간을 위해서 발전하려면 적어도 기술이 좀 예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기술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해왔어요. 어떤 기계를 만들 때 아니면 어떤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관련된 걸 개발할 때 조금 더 그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만들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기술은
지금 이렇게 예술가 되게 많이 도모되는 과정에서 예술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술가 기술이 협업을 할 때 이제 예술인들은 콘텐츠를 만들고 아이디에이션을 하는데 기술인들은 그거를 구현해주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기술 테크라이더들이 혹은 테크니션들이 예술에 대한 이해, 콘텐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예술가가 이러한 작업을 하려는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기술만 그냥 구현해 주는 거라면 사실 그거는 형식적인 어떤 협업에 그치고 뭔가 더 그 예술 작품이 뭔가 인간에게 다가가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뭔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술이 예술을 좀 더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근데 우선 기술은 물론 자본이 도모되긴 하겠지만은 우선 그 기술자들이 예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술자들이 예술을 뭘로 생각할까? 예술의 정의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제 기술자들도 약간 막막할 것 같아요. 예술이 뭐지? 이러면서 예술은 그래 보는 거지 하면 이제 갑자기 또 촉감 예술만 이렇게 생겨나고 예를 들어 미디어 아트 이렇게 있으면 미디어 아트를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와중에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신생 밴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철학가들을 이렇게 쫙 불러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곡을 들려주고 철학가들한테 야, 내 곡은 뭐일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물어보면은 이 곡은 이러이러한 것을 표현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아니라 남들의 어떤 시선을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보고 그거를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술 발전에 있어서 왜 예술가들과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나 과학자들이 몰입을 하는 그 시선과 태도 같은 게 사실 예술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진짜 골몰을 하고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이게 더 필요하지를 끌어내는 그 순간들이 예술가들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태도, 만들어낼 창작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그래서 개발자들과 함께 예술가들이 이렇게 협업을 할 때 더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오기 때문에 섭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따가 또 나올 얘기긴 하지만 자본이 이쪽이 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길을 같이 해주겠다 선뜻 나서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예술가의 그런 태도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생각들을 더 재미있어하고 흥미로워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막 이거보다도 인간한테 항상 도움은 될 거예요. 어떤 의미로든. 그런 예술에 대해서 이제 정성평가를 다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게 다 드러나긴 하잖아요. 어떤 측정된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로는 연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항상 인간한테 기술은 도움이 됐고 그 기술을 행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는 예술가 결국 그 끝이 맞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험하는 느낌이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도 모험하는, 모험을 떠나기 위한 여정. 네. 저는 근데 이거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 때 네네네. 이게 요리에 쓰일지 사람을 해할 때 쓰일지 모르고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칼을 쓰는 주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술과 기술에서는 뭔가 일단 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예술가나 기획자 혹은 뭔가 만드는 사람들이 그 용도를 만들고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자유롭게 변형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더 기술자를 찾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술과 기술이 인류에 도움이 되려면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예술자든 기술자든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쓰임새가 좋은 쓰임새에 있는 분들을 조금 조명하거나 지원해줄 필요도 있고 관심 가져줄 필요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쓰임들을 또 잘 발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이고, 또 방금 처음에 도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예술과 인간을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 관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술은 예술이고 기술은 기술이고 이걸 그냥 가끔 연합하고 도모하고 협력하고 뭔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감각들을 좀 잘 소묘하게 바라보고 읽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예술인이든 아니면 과학자든 개발자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논의가 신기하게 이제 그럼 예술과 기술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길래 이렇게 예술과 기술을 우리가 환장하고 있느냐 이런 논의인데, 이건 제가 꺼낸 논의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예술과 기술이 이미 많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술과 기술이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가 이미 장에서 이야기 나오기 전에도 사실 수많은 과거로부터 예술과 기술이 이미 만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유독 지금 이 예술과 기술을 더욱더 이렇게 앞에 내세우고 더 이야기하냐, 이런 질문들을 좀 넘어서서 어떠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을까를 제가 고민한 이유가 뭐냐면,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사실 이 예술과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 만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발견해 나가야지, 그냥 예술과 기술 왜 만나? 그냥 뭐 기술은 그냥 도구고 예술은 그거를 그냥 받아서 더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낼 수 있는 어떤 장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왕 만났다면 만났을 때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너지들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견해 나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시기에 그 거리예술 장르라는 것들을 영상으로 작업하는 그런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예술이라는 장르는 그 장소에서 관객과 직접 만나고 관객과 소통하고 그 1대1과 그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관객과의 그런 포인트들을 가장 매력으로 두어서 뭔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사실 좀 그 장르의 어떤 장점을 좀 쇠하는 일이다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도 예술을 향유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작품화라는 것들을 뭔가 걸고 나갔을 때, 그러면 그 거리에서 관객을 만나지 않고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해보자.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도무지 이제 관객들은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주자, 약간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막 작품을 제작하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객은 1차원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선을 앞에서만 보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영상으로 만들면 360도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영상만의 특장점을 활용해서 그 예술을 한 번 더 조명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업을 했었는데, 비슷하게 이 예술과 기술의 시너지를 내려면 특정 예술 장르 혹은 뭐 여러 예술 장르 안에서 그 기술을 도입했을 때 더 극대화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스펙타클을 좀 일으켜낼 수 있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과 예술이 좀 더 도모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 질문을 꺼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술과 기술이 기술은 언제나 항상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뭔가 예술이 시작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의잖아요, 제의. 그럼 거기서 사용되는 스펙타클. 그것도 사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술력을 동원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쵸, 나름의. 나름의. 지금은 나름이지만 그때 당시 얼마나 혁신적이었겠어요. 네. 근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 스펙타클한 어떤 순간들 지금 말하시는 것들도 50년 뒤에 이제 미래의 사람들이 뭐야 VR 너무 유치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땐 이게 최신이었다니까.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관찰해보거나 성찰해봤을 때, 참 이 당시에는 예술과 기술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참 재밌게 도모했었지, 이런 또 어떤 레퍼런스들을 잘 찾을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의 특정 예술이든 아니면 특정 장르든 기술과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어떤 스펙타클이나 경험들을 좀 발견해 나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기술은 너무나 이렇게 앞서가는데 뭔가 예술이 그걸 못 따라온다는 이런 부분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예술은 너무 이렇게 고고하게 있는데 기술은 너무나 이렇게
좀 차갑다 약간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이 예술과 기술만 만났을 때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들을 또 관객이나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이나 또 예술과 기술을 함께 생산하는 사람이나 좀 잘 느껴가면서 좀 이런 것들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예술을 표현하는 게 항상 기술이 진짜로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예술 기술이라고 해서 되게 막 거창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사시대 때는 뭐 남은 숲들이 그들에겐 기술이었을 수 있고 그렇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게 붓일 수도 있고 현대에 와서는 그게 PC 컴퓨터로 이제 변화된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딱히 이렇게 막 반감 같은 거는 네. 딱히 받아들이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그 아, 테이블 무슨 시작하기 말하는지 알겠다. 테이블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검색해봤거든요. 네. 예술과 기술에 대해서. 근데 제주의 제주술이 예술의 그 한문적 사전적 정의인데 기술이 뭔 줄 아세요? 제주기 제주술이. 너무 레거시 리액션 아니야? 근데 저도 그거 검색해보고 사실 좀 의외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아니 이거까지는 아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봐야지 기억해놨다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평범하게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희소하고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재능적이고 뭔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도 되게 어떻게 보면 모태적으로 되게 비슷한 거일 텐데 우리가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자 둘이 좀 친해져봐. 자 친해져서 어떠한 그 효과를 낼 수 있어. 뭔가 이렇게도 뭔가 되게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살짝 이게 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거예요. 그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뗄래야 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정말 약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견된 새로운 기술들, 그게 때로는 지금 이렇게 예술을 못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좀 위해서 저는 오히려 방향이 예술과 기술 중에 꼭지가 계속 생겨나는 건가? 맞아요.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저는 죄송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끝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예술이 고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발생된 일이지 않나 싶어요. 이를테면 약간 순수미술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부류들이 저를 포함해서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그러한 입장에서 기술과 분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 이를테면은 관념이랑 개념에 되게 날카로워지면서 어떤 스킬셋을 발휘하는 것보다 그런 관념 쪽으로 많이 가는 네. 거죠. 근데 스킬셋은 항상 어떤 파트에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스킬셋은 자본과 맞고 그게 뭔가 재화를 발생시켜지면서 그것이 완전 어떤 술이라는 것에서 공대 쪽 술과 아예 예술적 술이 분리가 되고 예술적 술은 그 술에서 또 개념으로 맞아요. 약간 유치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위험하다고도 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약간 우리는 대중예술이랑 달라 라는 위치를 우리 스스로도 이미 약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질문을 돌았을 때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예시처럼 칼이라고 보면 예술가들은 언젠가부터 칼을 만드는데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칼이라는 게 딱 나왔는데 예술가들이 이제부터 칼이 나왔네? 이런 이제 소재가 다 떨어졌는데 칼이라는 소재가 나왔네? 그럼 그 소재를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얘기에 얹혀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물론 사회적으로 좋은 메시지일 때가 더 많죠. 그러면서 그것이 조금 발전적인 얘기를 계속 생산해 나갈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약간 시너지라기보다는
기술에 기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시너지이면서도 기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더 계속 관념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내가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그 AI 테크놀로지 예술가들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예술과 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콤비네이션인 거잖아요. 그 지점을 조금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약간 서로가 서로를 기생하면 좋은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치우쳐져 있거나 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태연님께서도 이제 다음 논의에서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예술과 기술 파트에서 그런 최신적인 기술이 어쨌든 좀 편향되는, 특히 지원이나 전시적인 부분에 좀 편향되는 느낌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여의도 불꽃축제를 보게 됐는데 보면서 와, 예술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그 한화라는 대기업의 한화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한국. 네,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한화라는 그룹인데 그 수많은 그 화약 기술들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자기 어떤 개발에만 쓰지 않고 인간의 그런 퍼포먼스, 그다음에 이런 폭죽, 화약이라는 걸로 이렇게 여기도 불꽃 축제를 만들어서 막 그렇게 막 그 서강대교, 그 한강대교 위에서 막 이렇게 터뜨리는 게 전 진짜 예술이다 이래서 봤는데, 근데 그건 사실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기술과 예술이 다 골고루 섞여 있는데 어떨 때는 이걸 예술이라고 보고 어떨 때는 이걸 되게 기술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이제 회원님 논의 중에서 조금 기술의 전시나 뭐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 좀 편향되는 경우를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고 오피셜이 땅땅땅은 아닌데, 뭔가 지금 되게 핫한 기술을 쓰면 그게 더 공모에 잘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거는 나 이 기술로도 받았는데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말하기 조심스럽긴 해요.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이게 이를테면 한 5년 전, 6년 전에 버추얼 리얼리티 위상이 지금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AI의 위상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원 사업이 확 몰렸다가 지금 VR의 지원 사업은 교육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럼 AI도 한 3, 4년 뒤에는 교육적으로 빠지겠죠. 그럼 그 다음 테크놀로지가 그걸 차지하는. 그러면서 약간 그 기술에 대한 쇼, 퍼포밍, 전시 이런 것들이 확 부밍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점에서 만약에 내가 그 시기에 내가 딱 맞아서 하이라이팅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떠죠? 그 다음에 그 예술가나 그 기술자는 아트씬에서 하이라이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도태되거나 혹은 그때 가진 권력으로 다른 기술을 다시 또 장착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지점은 조금 약간 서글플 때가 있어요. 뭐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술이든 기술이든 트렌드 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그 스펙타클이라는 단어도 사실 처음 봤을 때 스펙타클이지 그걸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좀 무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교육적으로 넘어간다? 라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대중화랑 관련된 거예요. 처음에 그 기술 되게 신기하고 너무나 희소해서 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거라서 막 처음에는 그게 막 직분을 받다가도 이게 이제는 너무나 좋으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고 날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니까 그걸 교육적으로 돌리고 그걸 대중화시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예술이라는 그 자체 특성상 약간 좀 일반적인 느낌보다는 좀 희소하고 뭔가 좀 색다르고 뭔가 무언가를 뭔가 이렇게 조명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일반 사람들은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있는데, 뭔가 어쩌면 기술이라는 게 하필 예술을 만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기술이 예술과 만나지 않고
다른 거랑 만났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예술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동일하게 느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요즘에 이게 사진 등장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사진 등장했을 때 예술 정말 막 이러면서 큰일 났고 초상화가 다 줄지어 망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었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술 기술을 만나가지고 너무 그리고 심지어 계속 만나왔는데 지금이 너무 압도적인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을 하기 어쨌든 도구니까 어쨌든 도구니까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그때 그 순간의 그 기술 근데 그럼 그 전에 계속 하던 사람들이 없어졌느냐 하면은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지원은 사업은 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노출도가 달라지는 네, 왜냐면 그게 유행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그 기술만 기존의 기술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시도들을 이어나가면서 다른 흐름을 만들어 나가겠죠.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주목받고 그러니까 예술은 언제나 활류되고 유행은 돌고 도니까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이 약간 바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를 지금 주목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기술과 예술의 어떤 흐름 안에서 계속 팬다운이 계속 있는 거 아닌가? 네. 노출이 그만큼 덜 되는 것도 있죠. 네, 근데 노출이 안 되는 것 뿐이구나. 그건 그만큼 또 저변에 많이 깔렸다는 의미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그냥 나무에서 가지가 하나 더 생기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스포츠에서 대회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대회는 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이 나왔을 때 거기에 자본이 몰리는 것도 결국 그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본이 모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기술이 충분히 대중들에게 좀 이제 발전되었다고 생각할 때 슬슬 관심, 자본이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자동차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데 자율주행도 지금 막 되고 그 자동차 안에 살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발전됐네 수준이지 하늘을 나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기술이 발전하는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혁신적인 것들이 정말 혁신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의 가지? 아니면 그냥 뭔가 이제 일반화되어서 노출도가 적어지고 아마 하늘나는 자동차 나오면 뭐 되게 이전까지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랑 비교할 수 없이 막 노출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지금이 약간 그런 순간이라서 다들 그거에만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에만 주목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근데 그게 맞기는 하죠. 유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술가들이 그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거 그거 자체까지는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오히려 내가 부지런하지 못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인데? 그쵸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예술과 기술, 미디어 아트 한국에서 특히 왜 기술의 얘기를 덜해?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덜해.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결국 예술과 기술에서 예술이 앞에 있는 이유 자체가 지금 저희 다 예술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술적인 얘기 하자고 모인 거잖아요. 기술적인 얘기 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예술적인 얘기를 했을 때 결국 예술가들은 자기의 예술관,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사실은 기술은 이를테면은 방법이잖아요. 미디엄이잖아요. 컨테이너잖아요. 어떤 기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는 지금 이 기술이고 그 기술을 왜 너희가 이전 기술이라도 왜 너가 그거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약간 예술가한테 기술자의 모습을 찾는 거죠. 네. 최근에 실제로 저 그런 피드백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한국에서 꽤 유명한 갤러리 선생님께서 기술을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지? 라는 류의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그 필드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약간의 압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어쨌든 저희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깔려있는 기술 속에서 그다음에 또 어마어마하게 깔린 예술 속에서 어디에 주체하고 있느냐,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실 해밀판 씨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술 이야기하자고 모였지만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예술과 기술이 어쨌든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을 우리가 앞에 두는 것도 우리는 예술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두고 보는 건데, 역으로 기술인들은 이제 기술 이야기하자고 모여서 예술 이야기 할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각자의 그 포지션이 다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서로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논의는 이렇게 많이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이렇게 예술의 신에서까지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와중에 한주님이 이어서 주실 질문처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술을 좀 지배라는 단어가 저는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의도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기술을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도 예술인으로서 그 기술을 뭔가 이렇게 계속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을 것이냐, 뭐 그게 비단 AI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뭔가 예술가의 어떤 창의성이나 예술가의 어떤 작업에 있어서 그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빈도 혹은 기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과 좀 연관지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주님은 이 주제를 어떠한 맥락에서 좀 꺼내보셨을까요? 저는 이번에 AI가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모두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작가가 미술가가 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작가가 미술가의 대접을 받을 수 있나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그림 안 그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이라는 것은 컴퓨터로든 페인팅으로든 콘텐츠를 그쵸. 만들지 않는데 프롬프트로 작가가 되는 것을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세요. 그쵸, 미술가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약간 이 의미는 미술도 무엇인가? 도대체 미술이 뭐야? 지금 그렇게 바로 넘어가기 네. 시작하니까 이게 질문이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니까 되는지 그게 정말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술이 너무 개념으로 갔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려서 예술가가 아니다가 네. 그림을 그리는데도 예술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림을 안 그리는데도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그 미드전이라고 네. 이번에 엄청 완전 핫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미드전이는 어쨌든 글만 쓰면은 그림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글을 쓰는 작가가 같은 대접을 받는가? 같은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 치면은 엔지니어도 미술가와 같은 대접을 받을까?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제가 관련해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미드저니라든가 텍스트 투 썸띵,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발생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단어라든가 그 명령어에 대한 큐레이션, 취향, 태도의 이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술인 거죠. 이를테면 미드저니에서도 그냥 오렌지를 그려줘라고 했을 때랑 오렌지를 로우 앵글로 박찬욱 감독 스타일로 강한 배기감으로 스텝 프린팅 기법을 해줘 라고 얘기하면은 완전히 다른 오렌지가 나와요. 그것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미적 취향이라든가 에스테틱한 그런 레벨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미드저니 그게 굉장히 랜덤해요. 실제로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안 돼요. 완전 관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까 그 얘기하고 아직 싶었는데 발전하고 있으니까. AI 테크놀로지는 카메라랑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카메라가 훨씬 더 센세이션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챗 GPT한테 나 오렌지를 그리고 싶은데 야, 상을 받으려면 어떤 오렌지를 그려야 될까라고 해서 인풋을 일단 줘요. 그럼 챗 GPT가 요즘 시대에는 어떤 오렌지가 대세고 누구 감독이 좋으니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세요라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것도 나의 의견인가? 챗 GPT 의견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 우리는 AI한테 지배당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해서 이 질문을 써본 거예요. 기복이 있어요, 얘네들이. 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복이 너무 심하고, 내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상세하게 하나씩 디테일을 잡아주고, 챗 GPT한테도 부탁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집어넣어도 내가 생각한 게 나오질 않아요, 얘는. 그래서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재밌고. 그냥 그 기술을 뭔가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실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사실 고민할 때 가장 내 예술 작업을 잘 구현시켜줄 적합한 기술을 찾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찾아서 썼는데 더 좋은 기술이 있어서 뭔가 이것보단 저 기술 사용해 볼 거리라고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에 이제 기술을 지배할 것이냐 지배당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처음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술과 기술을 그냥 다른 것? 아까 태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화되어 있는 건 예술, 관념화되어 있는 예술, 그 다음에 되게 뭔가 이렇게 공학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기술 이렇게 뭔가 되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배 당하냐 마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술자들이 우리는 그냥 너무 도구로만 사용되고 실제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예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기술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는 다 어쨌든 예술과 관계되는 사람들이지만 좀 그 기술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을 지배할 거냐 기술에 지배당할 것이냐 약간 이런 것들이 예술가의 창의성에 관련해서 AI와 함께하는 어떤 예술 작업에 관련해서는 되게 유효한 질문일 수 있으나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단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먼저 하세요. 저는 질문이라서 저는 도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도현님은 디자이너잖아요. 최근에 포토샵 베타라든가 더 범용적으로 쓰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좌절하는 모먼트가 많이 생기면서 또 희망도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어떤지 한번 궁금해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기술이 점점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취향이나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뭔가 중요하게 오히려 두드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 한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챗 GPT에도 어떤 입력어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입력어를 어떻게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사실 뭐 예술을 압도하고 있다거나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도우미 같은 역할이 개발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할 때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결국엔 사람이랑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기술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인간만의 뭔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만의 무엇이 뭔데요? 어떤 개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거, 경험이라고 하는 거, 이건 사실
AI라고 하는 거는 같은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건데 저희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았다는 게 아마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아닐까? 어떤 통계라기보다는 그런 개인이 가진 어떤 다른 점, 차이점 그런 거를 우리도 모르게 약간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질문이 기술을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한준님 질문에서 저희 미드저니 얘기가 나왔고 텍스트 투 아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끼리는 이것이 약간 어떤 그 예술적인 취향이라든가 그리고 큐레이션의 영역으로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한준님은 이런 질문을 왜 꺼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질문이 본질적으로 생겼던 예시라든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제 친구들 중에 동급생들 중에 미대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너는 어떻게 과제? 했을 때 그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좀 조심스러운데요. 좀 많은 상당수의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그냥 나오는 대로 챗 GPT에 물어봐서 이번에 이런 과제 할 건데 어떤 게 좋을까라고 물어봐서 그거를 또 미드저니에 넣어서 거기에 나온 어떤 약간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더 발전하면은 거의 개인의 주관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배라는 워딩을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까지나 창작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샌가 AI가 스물쩍 들어와서 조금 영향권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술가들이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게 살짝 싫은 거죠? 싫다고는 말을 아니죠. 싫진 않고 정당성에 대한 얘기인가요? 자기 주관이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자신의 주관이 개입된 예술품이라면은 뭐 많은 도움을 받아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주관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좋네? 그래서 그냥 되는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설마 최종까지 그렇게 가고 그리고 애초에 시작점이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말한 대로 결국 클리셰는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는 시작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어차피 저희들이 항상 작업할 때는 레퍼런스부터 찾아내는 작업들이 리서치는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의 도움으로 그걸 조금 더 편리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 근데 항상 말하지만 아까 전에 말했지만 걔도 기복이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한준님 얘기에 조금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약간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게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는 이런 아이디에이션에서 머리를 쓰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런 공정적인 것을 약간 기계한테 아예 위탁해버리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성의 어떤 위협이지 않을까? 그 위협을 느껴서 맞아요. 많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게 저는 제가 봤을 때 특이점일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울 거 제가 갑자기 하려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지배당하냐 지배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미 지나간 관념적인 주제라고는 했지만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도현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저는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뭐였더라? 새로운 기술의 장착.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확 와닿은 표현이었어가지고 그게 왜 와닿았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어떤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살짝 도현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기술을 의지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할지 아까 전에 샵즈의 표현이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기술을 어떤 의지로 선택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런 해소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게 막 압도적인 기술력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누구나 다 사용할 생각도 없고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 그 부분이 좀 기억이 나서 새로운 기술 장착이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좀 이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기술이 예술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에 대한 이슈이기도 했고 이게 약간 질문이 자연스럽게 넘어갔고 근데 약간 진행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저희 잘 진행해 주시던 정현님께서 먼저 약속된 일 때문에 먼저 가셨고 지금은 이제 제가 바톤을 이어봤는데 질문을 마저 드리자면 정원님께서는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로우테크와 하이테크의 간극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간극이 어떻게 해소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주제를 끌고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과 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하던 얘기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계속 이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 해소를 하고 와버려가지고 지금 또 이 질문이 어떤 시작이었는지를 밝히기보다는 예술과 기술의 간극을 해소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네. 지금 약간 머리가 멍해져서 잠깐만 쉬어도 돼요? 아니 그러면 얘기를 좀 하자면 해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만 해서지 우리 해소가 안 됐잖아. 그건 그래.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거였어요. 그 기술을 어떻게 내가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지를 예술가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도구를 골라야 되는 시기가 된 거라고. 아무리 그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어떤 스펙타클이 우리 앞에 등장을 할지언정 그걸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는 예술가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만약 그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은 그걸 공부해서 해소를 해서 내 걸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랬지. 그래서 초반에 말했던 그때 당시에 제사가 얼마나 핫한 쇼였겠느냐 약간 이런 얘기들 그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 큐레이션이 정말 강해지겠네요. 예술 씬에 있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전에 관념이 너무 강해지셨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게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개념으로 어떤 담론을 만들고 싶은지까지 계속 가니까. 제가 관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세요. 네. 소리 내세요. 네. 관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를테면 일종의 자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술을 숭배하게 된 거죠, 저희가. 근데 사실은 숭배하는 예술도 있지만 향유하는 예술도 있고 그냥 뇌를 빼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예술이었고 예술이잖아요. 앞으로도 예술일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얘기 자체를 숭배하는 예술, 그러니까 관념적인 예술을 예술이라고 상정하고 얘기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냥 편한 그냥 정말 즐기는 예술이라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도 예술을 즐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라스베가스에 진짜 집중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라스베가스에 이번에 새로 네. 생겼잖아요. 그거 보면서 정말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쌍반대시네요. 왜 절망적이셨어요? 렌더링 어떻게 할 거야? 너무 그 슬프잖아요. 엄청난 해상도를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가 꽤 오랜 시간 예술가들이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그 렌더링 할 때 환경 파괴가 얼마나 일어날까 라는 생각을 저는 실제로 했어요. 생각 못했어. 네, 그 전기를 얼마나 많이 써야 되고 맞아. 하루 종일 키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해상도를 유지하려면 안에 냉방도 엄청나게 해야 맞아. 돼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산업의 어떤 선두주자가 되고 그게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멋있는 걸 지으면 어떤 곳은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혹은 저기에 버금가는 모습을 만들어야지 우리 스탠다드 보는 사람의 어떤 그 스펙타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지금 광화문 LED, 막 코엑스 LED뿐만 아니라 LED가 엄청 많아지듯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스펙타클로만 가잖아요. 맞아. 그게 그러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시작했었던 거였어요. 그쵸. 근데 스펙타클로만 가면 오히려 예술가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술가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되고 에이전시가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될 텐데 효율이 생각 안 해도 맞아요. 오히려 극단화가 되겠네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였었죠. 그런 시기였고. 근데 또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그게 또 그제 한물이 같더라고요. 그게 또 신기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스펙타클한 게 나중에는 베이직한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사양 평준화가 굉장히 위험한 게 코스트의 상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되면은 그거는 상향 평준화를 위한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예술가들이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냐 마냐로 또 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그걸 못 해버리면은 그것이 또 어떤 또 다른 종속이라든가 또 다른 지배와 피지배고 권력이 또 다시 자본으로 향하는 그런 지점이 있고 그러면 또 예술가들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로우테크와 하이테크 간극, 예술과 기술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까 시간을 달라고 하셨는데 계속 말을 하셔서 네, 맞아요. 그냥 말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게 약간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그 기업들한테 오히려 전복당하고 있지 않나? 라는 질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과 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받는 그것과 우리가 그럼 예술가는 어디에 위치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작가 스스로도 콘텐츠진흥원에 지원하는 걸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순간들이 발생한 거죠. 그 안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근거, 이론적 근거로 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뭔가 하이테크라고 불리지 않아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기술들을 사용한 작품들을 볼 때는 그 전개된 내용들이 되게 내용의 깊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데 좀 충분한 고민들이 많이 담긴 작업들을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작가들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리고 어딘가 이렇게 좋은 작가라고 소개되는 사람들 다 뒤져보면은 그런 순간들을 저는 좀 많이 마주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로우테크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메이커스에서 사용되는 뭔가 3D 프린팅도 이제는 더 이상 하이테크가 아니게 됐고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치킨과 피자의 매력이 각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로우테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이 들면 아날로틱한 그런 매력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다른 패션이라고 예를 들자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Y2K 그냥 쳐다도 안 봤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Y2K가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간극은 시대에 따라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예시를 그냥 정확하게 필름 카메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든가 휴대폰도 디지털 카메라죠.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해졌지만 지금 필름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전부 다 더 다른 위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일종의 어떤 체험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디지털이 많으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수가 많고 하니까 아날로그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이를테면 로우테크와 하이테크의 간극으로 치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하이테크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로우테크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마치 치킨과 피자처럼 나누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저희가 얘기하기로 했던 거가 없는데 얘기를 꺼내자면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미디어 앤테크라는 범주를 규정하면서 발생되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저 외국에 있을 때는 딱히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비주얼 아트로 통칭되거나 컴퓨테이셔널 아트 굳이 따지자면 그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제도 안에 뭔가 이 인물을 넣고 지원을 넣음으로써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그렇게 유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는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왜 기술을 이렇게 발전을 안 시키고 자꾸 다른 기술로 많이 가냐라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트 앤 테크놀로지에 엮여 있잖아요. 내가 그 영역에 엮여 있다는 것 자체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종속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술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무지개가 스펙트럼이듯이 근데 우리가 임의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계산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더욱 그러한 어떤 좀 제한적인 생각들이 더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그런 걸 비주얼 아티스트라고 표현하듯이 장르의 경계를 좀 풀어서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말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처럼 너무 직접적이거나 이렇게 물론 저도 전 세계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 하기 힘들지만 재밌는 게 제가 저 혼자 해소됐다고 해버렸잖아요. 이 질문은 저는 해소가 돼버렸다고 말한 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딱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분류는 사실은 사실상 없다고 그냥 우리가 선택한 기술을 사용하는 예술가일 뿐이지 어떤 장르적인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었고 다만 그럼 이거를 컨텐츠를 어떤 그 내용이 없이 계속 지각 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되는 거지 기술은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하든 나는 예술가로서 이걸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 전문가분이 그래서 지금 얘기에 너무 동의하면서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던 이 예술가 기술의 흐름이나 어떤 유행의 흐름은 항상 돌고 도는 거 그 얘기가 제가 해소된 지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예술과 기술의 유행이 돌고 특정 기술이 지배하고 이런 차원 자체가 예술과 기술이라는 섹션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만들면 사실 그 돌고 돌 필요가 없는데 기술이라는 파트가 만들어놨어요. 미디어 아트라는 말을 만들어놨어. 그러면 그럼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그걸 지원해주는 기관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술 위주로 뭔가 뽑는다던가 혹은 하이라이팅이 된다거나 이러한 지점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봐요. 그리고 또 그런 지점에서 우리들은 예술가로서 제도권 안에 있잖아요. 그게 좋건 싫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그런 그 질문은 약간 예술 정책 쪽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 정책하는 사람들도 어떤 니즈가 있어서 뭐 그런 섹션을 만들고 범주화를 하고 그런 사람한테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니즈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일단 묶은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나 보자 약간 이런 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맞게 사실 개인들이 나한테 뭔가 득이 되는 거를 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도현님 얘기 들으면 또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네요. 이를테면은 어떻게 되나 보자. 신기술 써서 어떤 가능성이 있나 보자. 또 그곳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새로운 얘기를 할 거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너무 이를테면은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정책 사업이란 거는 이제 현장의 반응을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뭐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긴 해요. 이게 필요하고 이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필요했을 것이고 다만 그 안에서 지금 순기능이 좋았었다면 역기능이 발견이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기술에 압도된 사이에 그 지점들은 보완이 아니라 그냥 잘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술과 기술에서의 그 엄청난 기술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기술력을 이용해서 잘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충분히 수용을 하고 가고 있었던 거죠. 다만 노출이 안 돼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노출이라는 것도 그게 결국 유행이었고. 그렇죠. 근데 노출이라는 지점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생존이라는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저희는 이를테면 거버넌스 활동이라는 것을 한다면 뭔가 정책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이 조금 개선되거나 혹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단은 예술 쪽에 이렇게 발을 담궈본 아직 사회 초년생 20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부적으로는 불편한 점들을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순기능과 역기능의 사이에서 중요한 타협점을 찾는 게 비단 정책가들만이 아니라 예술가들과 좀 협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죄송한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네. 사회 초년생이고 이를테면 20대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그저 그 나이대에 갖고 있는 시각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오버롤한 얘기잖아요. 방금 해주신 얘기. 네네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심정 같은 것은 딱히 없을까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술에 대해서요? 예술과 기술에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분위기, 사회적인 것들. 사실 EU가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3달 전쯤에
AI에 대한 규제를 처음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제 AI라는 거는 빅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수집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규제해야 될 건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좀 많이 파괴되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현재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아까 미드저니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인간이 그렇게 도전을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인간 그 스스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AI가 없애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물어봐서 약간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 토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되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정책의 흐름은 항상 이렇게 해본 다음에 이 반응들을 항상 이렇게 학교일 같은 거 하면서 다 수렴을 해보고 그다음에 개선을 해보고 그 과정을 웬만한 그 기관 안에서는 항상 해보잖아요. 그래서 아르코에서 하고 있는 에이프팀 같은 것도 그렇고 폴덱스도 사실은 굉장히 한지 오래됐는데 그런 과정 안에서도 계속 어떤 이슈들을 갖고 와서 다시 또 보완하고 저는 많이 그렇게 흘러왔다고 생각은 해요. 단지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달아갔을 때는 거기서 또 보완점이 보이는 것 뿐이겠지. 그래서 저 너무 긍정적이죠. 저 너무 긍정적이죠. 그래요? 좀 부정적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좀 보이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에이브캠프 아르코에서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듯이 저는 좀 다만 오히려 그 개인들이 좀 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 기술을 왜 사용하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 3개월 배우고 나는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는 오히려 예술과 기술에 있어서의 하이어르키를 더 생각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이유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제 남들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얘기를 그냥 발화하는 것 자체에 약간 의미를 두고 참여를 했는데 예술과 기술이라는 걸 따로 놓고 볼 수도 있고 같이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같이 놓고 보면서 생기는 이런 담론들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저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사피 구독하시는 분들 또 같이 그냥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대 다니는 친구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되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뭘 하는 거야? 라고 공대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야? 아니면 생각을 전달하는 아티스트야?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디자이너인 저한테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그냥 예술가들 그리고 기술가들 그냥 다 같이 우리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다 커뮤니케이션이고 이야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주제가 또 각각 개인들한테 주는 경험 같은 것들을 개인 안에서 잘 소화하고 발화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구독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거면 더 재밌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굳이 저는 마무리 얘기를 해보자면 마무리를 얘기하려다 다른 얘기 시작할 것 같아서 조금 겁나는데
정책적인 얘기를 굳이 하자면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3개월만 하고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기감이 있다 혹은 불안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불안감이라기보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폭넓은 지원이라는 거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현업 미디어 아티스트 혹은 그 융합예술 기획자로서 느껴보면 기존에 있던 시각예술의 지원의 방식을 그대로 미디어 아트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산성 장비라든가 이런 구매를 막아놓으니까 결국에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뭐 소모성 장비를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무언가 되게 공장에 맡겨서 뭔가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 뭔가 외주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조금 더 세심해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폭넓고 퀄리티 좋고 성의 있는 지원을 해주시지만 조금 더 세심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네, 오늘 정엽님이 말씀하시다가 나가셔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는 오늘 예술과 기술의 어떤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얘기는 이제 저희의 시각이고 또 다른 많은 시각들을 앞으로도 많이 교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